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이것이 전국민심이다. 2탄. 이번 주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 보신 대로 우리 김종필TV가 내일신문과 함께 총선 4월 15일, 20일 때 총선과 관련된 지역 민심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들 속에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해당 지역에서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30년 이상이죠. 기자로, 내신문 기자로 활동한 것은 30년 가까이 되는 지역 주재 기자들이 지역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보다 깊이 있는 심층 민심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또한 드러나는 현상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걸 토대로 그 안에 담긴 민의가 무엇인지를 깊게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맥락 중심으로 여론의 맥락을 중심으로 진단해서 전망하는 그런 기획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일상도 고단하고 또 미래도 어둡거나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으신데요. 저희도 고단합니다. 우리 내일신문도 창사 28년 차 이래 초유의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소망이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민족의 에너지로 그 수많은 국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We can do it.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남권인데요. 총선과 관련된 지역 민심,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지역 사정을 종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또 여론의 실상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충청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남 지역 우리 민심 흐름 이거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광주, 전남 이쪽 취재 활동하고 계시는 홍범택 팀장님 모시고 지역 얘기들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일단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라 하시는데 광주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네. 거의 상황은 유사한데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타격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듯한 지역 연구에 대기업이 없어요. 거의. 예전에 금호 타이어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 중국계 회사로 네. 넘어가 있고 이다음에 기아차 정도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대부분 지역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지금 타격을 받는 부분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아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지역에서 만나 보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완전히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그러겠죠. 자영업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현재. 그래서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 구조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이게 이제 소비 활동 위축되고 이러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인 거죠. 예. 오늘 아침에 보도해 보면은 또 광주형 일자리로 이제 아무튼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만 노조가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사 상생형 일자리라고 했죠.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데 이제 노조가 불참을 하게 되면 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주형 일자리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차라리 현대차 일자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예. 경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네. 강주형 일자리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 한국노총이 5가지 요구를 해왔어요. 네. 강주시와 현대차에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이사제 음. 도입이랄지 네. 원하청 관계 계산 시스템, 음. 원청과 하청 그 회사에서 일하는 네. 사람들의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 그런 요구예요. 예. 그다음에 임원 임금을 노동자 2배 이내로 책정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는데 강주시와 현대차가 그동안 전혀 들은 척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아마 노동계에서 완전히 탈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컸는데요.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역대로 보면 호남 특히 이제 광주나 이런 우리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뭐 전략 투표를 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자기들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를 함께 고려한다 뭐 이런 표현일 텐데 아무튼 뭐 올해도 어쨌든 총선은 돌아왔고 여기에서 광주 전남 우리 유권자들은 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이게 예. 아무래도 총선에서는 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은. 일단은 뭐 민주당의 지금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그렇죠. 호남권 총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 호남 정치 부활, 호남 정치 제3회기를 그렇죠. 호남 정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3회기를 추구를 했던 국민의당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거의 다 국민의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18개인데 네. 한 개 빼놓고 17개 선거구에서 네. 국민의당 후보가 된 거죠. 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호남 정치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 호남 지역민들의 관심이나 뭐 그런 뭐 열망 같은 것이 반영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분열돼 버렸죠, 뭐. 분열됐죠. 국민의당이. 네. 그러니까 지역 그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서 이합집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정부 여당을 호남권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게 이제 어느 데이터에도 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주간 정례 조사를 쭉 하는데 오늘 발표한 13일 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기대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가 43%였고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도 역시 43%였거든요. 전국 단위는 이런데 호남 지역, 전북하고 전라, 광주 지역은 이게 여당 다수여야 된다가 74%고 야당 다수가 14%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여기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기본 구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호남권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만약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특히 PK 지역에서 고전하면 고전할수록 호남권은 민주당으로 모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현상으로 이쪽은 더 몰아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현재 여당이 PK
고전한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와 예, 있죠. 예,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 호남권은 예, 강력하게 민주당으로 결속이 될 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그렇겠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4년 전에 그러니까 호남 전체가 이제 28석인데 그 가운데 광주 전남은 18석이었고 18석 가운데 전남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게 한 석.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쪽 순천에서 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네, 그랬죠. 그때 네, 그 한 석. 그러니까 16석을 국민의당이 다 차지를 했었는데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국민의당이 제대로 대선 이후에 길을 못 가고 분열이 돼 버렸고 지금 민생당으로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현역들이 있는데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저 민생당이 뭐죠? 무슨 말에? 그냥 민생당입니다. 저는 민생을 그냥 생각하는 당.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네,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잘 이 민생당의 네, 이름을 모를 정도로 음, 그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그냥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줬죠. 그렇죠. 실어줬는데 음, 국민의당이 호남 정치 부활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창당 2년 만에 대한신당, 바른민주당, 민주평화당 그 이후에도 많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어요. 무소속 뭐 네. 이렇게 뿔뿔이 이제 흩어졌고 또 그 약속을 했던 대표가 안철수 이제 당시 그렇죠,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책임 안 지고 애국으로만 돌았죠. 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민생당으로 모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이합 집산, 이해관계에서 이합 집산 한 것이 이제 민생당인데 지금 뭔 비전을 제시하지 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정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구도상에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 뭐 지역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천 얼추 끝났을 텐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재심 신청한 곳이 한 6곳 정도 되는데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일부는 뭐 지도부에서 기각하고 또 일부는 인용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잡음이 상당하죠. 예? 그러니까 예선이 본선이니까 이쪽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이합 집산, 이해관계에서 이합 집산 한 것이 이제 민생당인데 지금 뭔 비전을 제시하지 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정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구도상에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 뭐 지역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천 얼추 끝났을 텐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재심 신청한 곳이 한 6곳 정도 되는데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일부는 뭐 지도부에서 기각하고 또 일부는 인용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잡음이 상당하죠. 예? 그러니까 예선이 본선이니까 이쪽은 그렇죠, 그렇죠. 예,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곳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구는 혹여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혹여입니다. 혹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강주 광산 각 같은 경우에는 예, 선관위가 지금 현재 그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예. 불법으로 했다고 이제 고발을 했죠. 아, 그런데 이제 재심이 기각됐어요. 최고위에서. 선관위는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예,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심이 기각됐어요. 예, 근데 그 반대로 예. 광산 을 같은 경우에는 그 요런 재심이 인용이 돼가지고 네. 여론조사 100% 경선. 음.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아마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특정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정반대의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공정한 잣대 없이 최고위가 이럭저럭 하는 그런 모습을 요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랬을 민주당이 이 유리한 구도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네,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유권자들의 지지라든가 이거를 따라갈 수준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큰 그렇게 틀에서 볼 수가 보면. 있겠습니다. 예. 그 아까 잠깐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출마시키지 않고 비례대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었는데 호남에서 4년 전에 보여줬던 지지율 뭐 이거는 그러면 어렵다고 그냥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음, 어, 안철수 대표의 호남 영향력은 음, 거의 사라졌다. 음, 거의 영인 상태예요. 영인 상태. 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음,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음, 그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강주 지역에서 이제 유일한 안철수 계가 권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예, 했죠. 예, 주성용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들불처럼 타올랐다 싶었는데 그새 그냥 이 사그러져 버리는 걸 보면 참 민심이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반면에 또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우리 전남 지사도 하셨고 전남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지사 하셨고 국무총리 하셨고 지금은 여당의 선거운동을 책임지시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고 계시는데 지역 내 영향력, 그 총선에 미치는 영향력이랄까요?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죠. 네.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가. 그래서 전체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력은 뭐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절대 우세한 그런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남 모포랄지 뭐 강주 북갑 같은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전 지역이 또 혹시 생기면 그나마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합이라든가 접전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만한 광주 전남에서 여기는 좀 그래도 주목해서 봐야 될 선거구다. 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다들 이제 아시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음. 전남 모포가 예. 일단 이제 그런 기준에 적합한 선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는 김원희라고 하는 네네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예. 지낸 분이 원래 목포가 고향이었죠. 네. 그래서 내려와서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거물급에 네. 속한 분이 계시죠. 예. 박지원 예. 민생당 의원. 네네네. 누구나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수십 년간 정치를 해왔고 그만큼 또 지역에 뿌리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포에서 출마를 하게 될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예.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이분이 윤소아 의원. 그렇죠. 이 세 분이 맞붙는 곳이 이제 목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목포 선거구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화제의 선거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쪽은 어디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강주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접전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나마 접전을 벌릴 수 있는 곳은 북갑 지역입니다. 북합. 그러니까 네.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전에 네네.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조호섭이라고 하는 네네. 민주당 그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예. 예. 그 김경진 의원은 뭐 청문회 때 청문회 스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네. 스카이 그렇죠. 요정이라고 네, 뭐 스카이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북갑에 나와요.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오시죠, 이분은? 그러죠. 그분이 봤을 때는 민생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광주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광주인데,
흐름이라고 이제 보면. 전례 투표 성향을 보면은 대구가 이제 광주가 정반대 네. 투표 성향을 보여왔죠. 네.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의 심장은 강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당 쪽에서 가장 이제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은 분이 이낙연 전 그렇죠, 총리죠.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이쪽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상당한 기대도 그렇죠. 있지요. 있어서 이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북 지역 상황도 광주 전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위의 선거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군과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민생당과 무소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 후보들과 이 3파전 양상, 그러니까 세 부류의 후보가 다 나온 곳은 3파전, 아닌 곳은 뭐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 뭐 이렇게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전라북도 10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한 곳에서 당선이 됐고요. 나머지는 민주당 의원이 2석, 그리고 나머지 7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의 제3의 길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군들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기본 구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건데, 선거구별로 보면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를 지냈던 정동영 의원, 지금은 이제 민생당에 참여를 했는데요. 전주 병 선거구에서 지난번 20대 때에도 같이 격돌을 했었던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하고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읍고창에서 이번에 또 출마를 하게 된 민생당의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의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 이분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군산 지역에서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영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여기하고 이분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인데 무소속이거나 민생당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대 혹은 3자 구도로 이렇게 경쟁을 펼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큰 틀에서는 광주 전남과 비슷하게 민주당 우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대체적인 지역의 판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것이 전국 민심이다, 4.15 총선 지역 민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기저에 깔린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포착이 되셨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30여 년 가까이 취재 활동을 했고, 지역 출신으로 이제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아마 이른바 엑기스, 속내기들이 많이 담긴 진단과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권자다운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간점검이고요.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지역 여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접하신 김종필 TV의 정보 서비스가 만족스러우시다면, 공감이 가신다면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 전파해 주시면 우리의 힘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마치겠습니다. 3탄에서 뵙겠습니다.